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영남대학교 서종환 교수님께서 서울형 심리부검 분석 결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심리부검이 개발된 후 1년 동안 97건의 심리부검 면담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면담 자료를 통해 서울 자살 사망자의 원인 탐색과 근거 기반의 자살 예방 사업 수립을 위해서 국내 심리부검의 최고 권위자이신 영남대학교 서종환 교수님께서 연구에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서종환 교수님은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에서 심리부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심리부검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현장에 참석을 하셔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었는데요. 교수님의 발목 골절로 현장 참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줌으로 접속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종환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예. 아, 지금 권위자는 아니고요. 그냥 연구하는 연구자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개받은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종환이고요. 제가 또 이 심리부검 결과를 받아서 또,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좀 시일이 촉박해서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를 그렇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분석이 전체적으로 좀 개락적인, 객관하는 수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제 위험 징후하고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징후하고 그리고 위험 요인하고요. 그리고 유가족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리고 보호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뭐 간략하게 목차가 이렇습니다. 자살 사망자를 이제 자살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살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살자들이 보였던 생전의 위험 신호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위 이제 우리가 레드 플래그 혹은 워닝 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존케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레니 버먼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 이즈패스웜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합 사전 평가에 보면은 아마 이즈패스웜 존케가 썼던 그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자살 행동, 완결된 자살 행동과 관련된 정보들, 뭐 시간, 장소, 방식 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인벤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체크리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평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책 인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럼 전체를 보통 7가지, 8가지 정도로 위험 요인을 그 도메인을 구분을 심리부금 연구에서는 많이들 해요. 다른 자살 관련된 연구에서는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우리가 8가지 정도로 보죠. 그래서 초기 외상적 경험, 학교 관련 거, 그리고 직업 관련된 스트레스, 경제 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크게 3가지 형태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배우자, 연인 관련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 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인 관련 스트레스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많이 보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 관련은 보통 통상 신체 관련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 관련 스트레스,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 내 영향 요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크게 7가지, 혹은 자살 관련 가족력, 이렇게들 많이 하죠. 그래서 가족 내 요인, 그래서 7가지 정도, 보통 기타 위험 요인 해가지고 8가지로 많이 구분을 해요. 일단 여기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략적 아웃라인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한 10월 말까지 하면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자살 위험 요인과 뭐 위험 신호 등등에 대한 분석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그때 조금 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실질적인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사전 평가. 그리고 이제 빈도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크게 3가지 정도의 위험 요인 부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50% 이상의 고빈도를 보이고 있는 위험 요인, 우리가 핵심, 혹은 토마스가 이야기한 바로는 보통 필수적 위험 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는
핵심적인 위험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뭐 30에서 뭐 49%까지는 필수적인 위험 요인, 그러니까 자살의 행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 이외에 이제 기타 다른 위험 요인 및 가중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령대별, 성별, 그리고 직업별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이제 차별적인 특징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중 위험 요인 이렇게 해서 웨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적 정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어, 자살자의 정보인데요. 전체 96명이고요. 아무래도 청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순인데, 아무래도 서울의 모집단을 보면 보통은 그 장년기, 중장년기 이후가 사실 많잖아요. 비율이, 그죠? 그래서, 모집단의 그 어떤 적정 인구수의 그 연령대별 비율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성,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살자가 보니까 막 50명 쪽, 그러니까 50% 정도가 이미 서울에 계시는 분이 그 이외에 이제 경기나 인천, 기타 지역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서울에서 자살이 완결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아쉽게도 6명 정도고요. 그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그죠? 이제 100케이스 정도니까 이후에 계속 점진적으로 심리부검을 하시면서 샘플링을 계속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 250케이스, 300케이스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중년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년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교육 수준도 꽤 높습니다. 대학교 재학 이상이 61%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독교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부부, 자녀, 동거 가족이 52%, 한 반수 정도 되죠. 그리고 1인 가구가 전체 제가 알기로는 전국 평균이 34.9%인가 그래요. 근데 서울이 상대적으로, 여기 샘플링에서는 21.9%는 상대적으로 낮게, 1인 가구가 낮게 나타나는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혼 상태도 미혼이 거의 반수 정도 하면 젊은 인구층이 많아서, 미혼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크게 이제 상위 세 가지의 직업군을 보면 서비스군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단순 노무, 그 다음에 무직. 무직은 대부분이 주부나 전업주부나 학생들,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고 신호를 보면 사전 경고 신호가 대략 90% 정도 돼요. 열에 9명 정도는 이제 생전에 경고 신호를 분명히 보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세 가지 보통 제가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언어 행동 정서적 표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단독으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언어와 행동 정서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죠. 정서가 언어와 행동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경고 신호를 사전에 인지했느냐? 59%, 한 60% 정도 사전에 인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사망 전에 그 중에 32%만이 사망 전에 인지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는 사후에 돌이켜 보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징후였구나. 갑자기 뭐 단톡방에서 탈퇴한다든지, 갑자기 어머니 영정 사진을 본다든지 뭐 등등 이런 징후들이 차후에 이게 위험 징후였구나라고 뒤늦게 알아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70%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경고 신호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가? 76%가 적절했는데 자살했는가?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또 던져지게 되죠.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행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주택이 많아요. 주거지. 당시에 함께 주거했던, 아니면 단독 주거, 1인 주거, 뭐 공동 주거, 뭐 주거지가 74%면
제가 이전에 했던 심리부검 연구와 크게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기타 장소도로 눕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망 방법은 독보적으로 목매이 많죠, 그죠? 그다음 추락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목매는 대부분 집 주거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실내에서 주로 이제 비전형 불완전 의사라고 해요. 비전형 불완전 의사. 예컨대 다리가 땅에 띄어지는 경우는 전형적인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문고리라든지, 그리고 옷장고리라든지, 화장실의 수건거리라든지, 거기다가, 다리가 일정 부분 지면에 닿은 상태로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비전형 불완전 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문고리를 50kg, 아니 60kg 정도의 무게가 실려지게 되면 그냥 부러지거나 빠지는 형태로 모든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에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만 제대로 돼도 당장의 자살 시도는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지가 될 거예요. 유서는 55%인데요. 꽤 높게 나타났죠. 아마 젊은 층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럴 거예요. 보통은 국내 연구에서는 평균 38%, 38% 정도로 유서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25%에 38% 정도.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55%고요. 근데 유서 내용을 보면은 주로 개인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구체의식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에 대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그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족들이 오히려 든든한 어떤 소속감, 유대감을 제공했을 때, 일종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도, 이후에도 그 보호 요인 중에 가족 간의 관계,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서 내용에도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 투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서의 내용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통상 없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정서적인 어떤 고통, 자살 이유에 대한 한 줄 정도의 어떤 느낌에 대한 표현, 그리고 사후 처리를 건조하게 사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살을 위해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에다 묻어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정례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쪽지나 메모장에다가 휘갈고 쓰듯이 그렇게 유서 형식을 남겨놓죠. 이게 위험 요인일 수도 있고요. 동기를 위험 요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예, 이후에 이와 관련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가장 높게 다정답을 받았었는데요. 정신과적 문제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인관계에서의 가족관계 문제, 배우자, 동거인, 연인,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직장, 그리고 직업에서 학교에서의 문제, 학업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생활, 그다음에 신체 질병,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나게 되죠. 대인관계는 지인이라든지 가족 이외의 관계에 대한 대인관계 갈등, 단절, 상실 등을 의미하죠. 이 다중응답이다 보니까 이 8개의 위험 요인들, 동기들이 일종의 관련성이 분명히 있어요. 정신과적 문제는 비결적인 문제도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악순환적인 고리를 맺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최인을 갖고, 다양한 다른 생애 관련 스트레스들이 정신과적 문제와 어떤 상호작용, 혹은 조절, 혹은 매개 등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델링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후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파괴적인 행동, 자기 자극 추구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0%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알코올 남용이라든지 충동적으로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무분별하게 성행위를 한다든지 과속 운전을 한다든지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을 30% 정도가 보였고요. 예전에는 남성들이 위주로 많이 이런 행동들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성행위라든지 과속 운전들도 남성 못지않게 여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고요. 제가 예전에 그 생태학적 순간 측정 기법이라고 해서 EMA를 실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알코올 남용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이런 특성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일 수다, 잘못된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자살 시도도 32%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32%면 기존의 심리부검 결과들과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에 한 3명, 4명 정도. 그래서 주로 비슷하게 목맨, 약물 중독, 추락. 그러니까 추락 같은 경우 굉장히 치명성이 높잖아요. 그죠? 확실한 자기의 어떤 자살 의지와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는 추락이에요. 그 다음에 목맨사.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자살 위험 요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초기의 외상적 경험 중에 아동 학대, 특히 학대,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두드러졌다 볼 수가 있어요. 전체 자살자 중에 42%가량 정도가 이전에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기에 아동 학대 피해 경험이 있었다. 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년기가 좀 두드러져 보입니다. 네,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많이 피해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체적 학대라든지 정서적 학대, 그러니까 초기에서 양육자 간의 역기능적인 양육 방식 경험들이 좀 존재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성적 학대도 존재하고 있죠. 대부분이 가해자가 친부모입니다. 계부는 3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이 초기 외상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교 관련 스트레스인데 전체 자살자 중 62%,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가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 때 가장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성별 간의 차이는 없었고요. 주로 진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우 관계, 성적, 뭐 따돌림, 뭐 교사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스트레스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업 관련된 스트레스인데요. 앞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서울시에서의 조금 독특한 도드라진 그런 아이템, 아니면 문항들을 따지자면, 이 직업 관련된 스트레스, 직군과 관련된 스트레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앞서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64%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장년기 때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고 있고요. 주로 남성과 여성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가 여실하죠. 그죠? 무직이나 실직이라든지 부채, 낮은 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문제, 직장 내에서의 적응, 그리고 과도한 업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그런 것들이 주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채가 있었어요. 경제 관련 스트레스를 보면 네 번째, 50% 정도가 부채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것도 역시 중년기, 장년기에서 가장 많은 그죠?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들에 비해서 그 부채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좀 느끼고 있었죠. 가장 많은 것이 역시나 이제 주거 관련 부분이죠.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융자를 한다든지, 융자에 대한, 이자라든지, 뭐 등등 주거 마련 때문에 빚어지는 부채 문제가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자금, 재테크 투자, 생활비 등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인데요. 대인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족 관련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배우자, 연인 관련 스트레스, 친밀한 이성적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외의 지인과 관련된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80%에 육박하죠. 그죠? 가족 관련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 연령대에 걸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공이 높게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부모와의 갈등이 아주 심하죠. 그리고 이제 형제 간의 갈등, 가족에 대한 책임감, 뭐 가족에 대한 사망, 가족의 사망, 네. 유의미한 관계에 있던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 또 중요한 부분인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 연인 관련된 스트레스를 보시면 60% 정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요. 주로 이제 중장년에서 높은 비율을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에게서 이 높은 스트레스, 한 10% 많죠, 남성보다, 그죠? 66.7%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제 금전적 사유, 무관심과 소외, 연인과의 이별, 외도, 그리고 가정폭력, 그러니까 배우자의 폭력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지인 관련된 스트레스인데요. 전체 자살 사망자 중 50% 정도가 대인 관계, 지인 간의 관련성에, 지인 간의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년기가 60% 정도로 해서 굉장히 높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관계 단절이라든지 대인관계 불화, 이런 것들이 주요한, 요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관련된 부분인데요. 건강은 역시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강인데요. 예, 신체 건강은 전체 57% 정도가 일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요. 예,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장년기에서, 예, 장년기와 노년기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성에게서도 성별 차이가 좀 보여지고요. 만성적인 기존에 알고 왔던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음으로써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없던 질병이 갑자기 생기거나 아니면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의 질병이 이제 악화되거나 심각해지면서 나타나는 질병 양태, 그리고 기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증 장애에 의해서 신체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요인 스트레스 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섯 번째로 전체 사망자들 중에 자살자들 중에 71% 정도가 정신건강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연령대에 상관없이 고루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들보다 한 19%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우울장애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조현병, 피해망상, 뭐 정신증과 관련된 장애들이 있고 수면장애, 그다음 불안장애, 그다음 물질 관련 장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상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치료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80% 정도가, 실제 받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꾸준히 유지한 경우가 한 46%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결과, 호전이 있었느냐, 17% 정도가 호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0% 정도가 실제 호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약물을 복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봤을 때 복용한 경우가 80% 정도 돼요. 그리고 이후에 수농도,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수농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꾸준히 복용한 경우가 42%, 그죠? 그리고 간헐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24%, 자의적으로 중단한 경우가 20% 정도인데, 그래도 꾸준히 복용한 경우가 42%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전이 있었던 경우도 대략 한 20% 정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전과 순응도가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자살이 완결이 된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꾸준히 유지한 경우도 꽤 있었고, 그리고 약물 수능도도 꽤 있었는데, 다만 이제 반응도, 그죠? 반응성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추가되면 어떨까? 실제 수능도는 있었지만, 이후에 치료 효과, 처치 효과는 어땠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탐색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관련 이제 영향 요인인데요. 가족 내 요인에서 이 신체 건강 관련 스트레스를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25% 정도가 가족 중에 신체 건강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 가족 중에 신체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25% 정도 되고, 그리고 가족 중에 정신 건강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느냐? 네,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울장애, 그리고 물질 관련 중독성 장애, 불안장애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7%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족 구성원들 중에 자살 시도가 있었느냐? 예, 한 8%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살 사망이 있었느냐라는 물음에서는 한 22% 정도가 실제 가족 중에 자살로 인해서 사망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빈도 위험 요인에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었고요. 그래서 핵심 위험 요인, 필수 위험 요인,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니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계속 드러내요. 요인들을 가지고 가중 위험 요인이지만, 이제 100케이스다 보니까 좀 유의미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소위 이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위험 요인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빈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중 위험 요인이라고 우리가 임상적 수준에서 판단해 보면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평균 위험 요인 수를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걸쳐서 5케이스, 6개 정도의 위험 요인들을 보여지고 있더라. 핵심 필수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성별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성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차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가중적인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이것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일종의 그 사례수 제한 때문에 유의미하게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핵심과 필수는 똑같고요. 그리고 직업군에 따라서 그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가중위험 요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했을 때 좀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다들 5.8, 5.87, 무직자는 4.64잖아요. 그죠? 다분히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주변의 학생들인 경우는 위험 요인 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자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주변의 학생들, 특히 무직자들에 대한 뭔가, 원인 탐색,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호 요인, 앞서 교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위 세 개를 이야기를 해보면 역시나 가족들 간의 어떤 정서적 교감, 소속감, 유대감, 이런 것들이 뭐 유서에도 많이 반영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가족 간의 대인관계, 양태계 굉장히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실제 문헌에서 보면은 이 위험 요인이 굉장히 두드러졌을 때 보호 요인은 무력화가 돼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자기 회복성, 내적 탄력성이 생길 때까지는 위험 요인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해 나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 보호 요인을 강화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연구자들의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everyday life라고 해서요, 삶을 유지시키는 동력, 삶에 대한 희망, 지속적인 노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보호 요인이고, 그리고 내적 가치 체계, 신념 체계도 중요한 어떤 삶의 이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보호 요인이다. 이렇게 RFL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와 관련된 요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자살 위험 요인 코드가 있어요. 22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다중응답을 받아보니 제가 앞서 위험 요인들에서 짚어드린 내용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정신병력과 관련된 만성 이력, 만성적으로 오랜 기간 가져왔던 정신병력, 교현병, 피해망상,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분장애, 수면장애, 그다음에 최근에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불안정성. 네, 그거는 다분히도 그 위험 징후와 관련성이 있죠. 그 세 가지가 함께 동반해서 나타나는 공존 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이 존케하고 레리 버먼이 이야기했던 주로 이 패션 웜인데요. 주로 이제 사전 워닝 플래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레드 플래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고, 제 연구에서도 이 패션 웜 10가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역시 자살 사고에 대한 표현, 자살 관념,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언어적 표현들이 많았었고요. 기분 변화, 그리고 처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멀리하게 되는 어떤 추례적 행동들, 무방감, 불안감, 뭐 이런 것들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일종의 분집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 징후, 레드 플래그도 일종의 유형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족에 대한 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후의 유족의 변화가 상당 부분 굉장히 위험성,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심리행동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율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감이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공허함, 충격, 가족 관계에서의 단절, 소원해짐, 무심함, 뭐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면 문제에서도 거의 뭐 65%가량이 보이죠. 그 자살자 집단과 거의 유사하게 굉장히 수면 문제에서 높은 스트레스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울 문제도 72%가량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중간 정도, 이 72% 중에서도 중간 정도의 우울 이상을 보이면 대략 몇 프로죠? 한 47%가량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반수 정도가 실제 중간 정도의 우울감을 보고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음주 문제도 네, 3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알코올 사용 장애가 그 중에서도 18명이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20%가량이니까. 네. 이제 결론인데요. 시간을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위험 요인들이 이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위험 요인에 따라서 또 자살 행동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령대별로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직종에 따라서 어떤 위험 요인들이 동기로 작용이 되고, 혹은 불안정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탈옥제 기조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위험 요인들 간의 차이점, 혹은 유사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제가 가중 위험 요인으로 제가 구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인 경우에는 대다수가 직장인들이 많고 젊은 인구층이 그래도 다 지방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 관련된 문제에서 도드라지는 어떤 문제, 자살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많은 수의 표본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그런 가중 위험 요인들이 규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크게 상위 3가지 정도의 자살 위험, 스트레스군을 살펴보게 되면, 가족 관련 스트레스와 직업 관련 스트레스,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 관련된 스트레스는 전체가 64% 정도 해당이 되고, 가족 관련 스트레스에서도 79%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죠. 가족 관련 스트레스는 대다수의 연령대에서 고루하게 나타나고 있고, 직업 관련된 스트레스는 중장년에서, 또 학교 관련된 스트레스는 청년기에서, 뭐 이거는 당연한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 제언인데요. 역시나 자살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참 많이 심리부검 연구가 됐었는데, 실제 이게 자살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제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통제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반인들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위험 요인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위험 요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는 사례들만 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높은 빈도를 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일반 통제군과 사례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소위 성산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조전된 뭐 오즈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자살 집단에서
정말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질적인 위험 요인들을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살 사망자가 굉장히 많죠. 자살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개별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매사추세츠 트리트먼트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MTC라고 해서 매사추세츠 병원에서는 크게 세부적으로 혼합 모형을 이용을 해서 자살자 집단을 크게 8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8가지 구분을 해서 자살 행동과 동기를 지표 변수로 선정을 해서 유형화를 시키고 각 유형에 필요한 그 행동 지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행동 지표가 일종의 문제 있는 행동 지표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유형에 기반을 해서 차별적인, 그러니까 각 유형에 맞는 8가지, 7가지의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위 이제 SPC라고 그러죠. 서울 프리벤션 센터, 서울 자살 예방 센터만의 뭔가 근거에 기반한 유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법론적인 부분은 굉장히 다양해요. 요즘 많이 쓰는 건 이제 혼합 모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함께 이후에 심리부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시면 샘플 인수를 열리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그 유형을 업그레이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MCT는 4번째 버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서울 집단의 뭐 소위 이제 포인트 사이콜러지 어톱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서울시만의 고유한 유형화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위험 요인을 가지고만 위험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사실 이제 소위 계리적 방식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위기 관리를 가져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위험성의 정도라든지 치료의 정도라든지 재검토가 언제 이루어져야 될지 재평가가 언제 이루어져야 될지 어떤 형식의 면담으로 상담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상담의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험 요인들과 함께 위기관리, 전략적인 위기관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소위 지금은 이제 SPJ 계열의 모델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소위 이제 임상가들의 판단적 모델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판단 모델이라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임상가의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SPJ 모델 계열의 어떤 평가 체계가 좀 구축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 체크리스트 혹은 인벤토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이템이 평가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ICC라고 그러기도 하고 평가자 간의 신뢰도라고 그러기도 한데요. 이 문항 자체가 평가자 간의 채점, 그 분산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져 버리면 이게 정보의 오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자료의 객관성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아이템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그리고 평가자 간의 신뢰도, 특히 면담 기반의 심리부검 체크리스트 인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ICC예요. 평가자 간의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러니까 그 인벤토리, 체크리스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제고 방안 이런 것들이 함께 마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자살 경로 탐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AI 활용해서 예측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뭐 자살 고위험군 판단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향후에 분석에 적용을 해서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조금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함께 관계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점진적인 정보들을 함께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과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에 대한 부분, 또 심리 부분, 방법론에 관련된 부분들 뭐 등등에 대해서 뭐든 좋으니까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정한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서울에서만 약 100명 정도의 심리 부검이 진행됐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살 사망자 중 거의 대부분이 자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망 이전에 주변에서 인지하는 경우가 약 30% 수준으로 정말 낮았다는 점이 특히 놀라웠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위험 신호에 우리 모두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년들의 자살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결과에서는 20에서 34세의 특징적인 위험 요인으로 교우 관계나 성적, 진로 등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험 요인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음, 아, 그렇죠. 저도 고민하는 반대요. 아, 역시나 이런 고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 아니면 특히 가족 관계에서의 적절한 조언들이 필요할 것 같고, 선후배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청년청인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은 진로와 관련된 고민들도 있고, 그 때문에 미래 대막이라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어, 음, 그죠? 우울감 이런 것들, 절망감들이 형성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끈끈한 사회적 유대 아니면 나름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 상담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주로 제가 청년층은 주로 대학생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주로 선후배들 간의 좀 관계성을 많이 좀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고민들을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과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했던 고민들을 이 사람들도 하고 있을 거고,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쓸려 있을 것이다. 라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요. 뭐, 장년층과 중년층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사회적인 체계적인 지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네요. 심리 부검을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할 수는 없을까요? 외국에서도 유가족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심리 부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그 LAPC에서 처음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 에드윈 슈나이드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리트만 하고 많이 썼는데요. 학술적인 용어든 아니면 실제 임상가들이 쓰던 간에 사이콜로지컬 어톱시라고 해서 그 심리 부검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도 심리 부검에 대한 어떤 일종 거부감 때문에 혹은 다른 말로 많이 변형해 쓰기도 하죠. 정신과적 조사, 아니면 임상적 사후조사, 혹은 사후조사 과정,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리부검을 쭉 진행을 해오면서 이제 실제 유가족들도 심리부검이라는 말 자체 많이 노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심리부검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많이 둔감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실제 사이콜로지 어톱시라고 해서 학술적 저널이라든지 실제 자살센터 PC에서도 굉장히 공개적으로 많이 사이콜로지 어톱시 PA라고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좀 도움이 되는 답변이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볼까요? 심리부검 대상자들은 작년의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선별해서 하신 거죠?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심리부금 대상자는 아마 랜덤 형식이 아니고요. 임의 표본 형식일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가족 아니면 사후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유족들을 대상으로 아마 제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끝이 났습니다. 서종환 교수님 유익한 강연과 또 좋은
질문에 대한 대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